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에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김효진 PD입니다. 예, 북한이 어제 벌인 일, 당연히 오늘 조간신문에는 이 얘기로 일면과 전면이 도배되어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 땅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 땅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 땅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 땅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8월 21일 금요일 아침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서 이 문제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48시간 내에 확성기 안 끄면 군사행동, 이런 제목입니다. 북한군이 어제 오후 서부전선에서 남쪽을 향해 고사포탄과 직사포탄 수발을 쏜 데 이어서 추가 도발을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포탄 수십 발로 대응 사격하고 전군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군이 오후 3시 53분과 4시 12분 두 차례에 걸쳐서 화력 도발을 해왔다고 밝혔죠.
이 합참은 첫 화력 도발 때는 14.5mm 고사포 한 발을, 2차 도발 때는 직사화기 76.2mm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예. 북한은 오후 4시 50분쯤에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명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왔습니다. 북한은 서한에서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고 이를 중단하는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며 군사적 행동으로 위협했습니다. 또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도 덧붙였다고 하는군요. 북한군도 이날 전통문을 오후 5시쯤 우리 군에 보내서 48시간 내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적 행동을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하고요. 예, 박 대통령은 오후 6시부터 40분 동안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에서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사건 개요와 군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은 뒤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군은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주민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세계일보 3면으로 좀 가서 북한의 이번 행동, 이 도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데 대한 불만이 일단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대북 심리전, 이게 위축될 것을 결과적으로 노린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군요. 예, 북한의 포격 도발은 우리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것입니다. 지난 4일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에 이어서 서부전선 포격 도발에 이르기까지 국지적 군사 충돌 위협을 고조시켜서 이른바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한편에선 대화를 통한 남북 간 긴장 완화 가능성을 내비쳐서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북 방송이, 우리 측이 하는 대북 방송이 중단됐던 지난 11년간 북한군은 세대 교체가 진행되면서 대북 확성기가 겨냥한 전방 부대의 10에서 20대 군인들은 우리 남측의 심리전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11년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 최고 지도자의 치부를 담은 내용이 젊은 군인들에게 적나라하게 전달되고 향후 제대 군인들을 통해 북한 사회 깊숙이 전달되는 것에 대한 북한의 우려가 그만큼 컸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서부전선을 향한 포격 도발 직후 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전화 통지문, 전통문을 보내서 오후 5시부터 48시간 이내,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를 기점으로 48시간 이내에 대북 확성기 철거를 요구하면서 대북 심리전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전부장 겸 대남 비서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낸 서한입니다. 판문점 남북연락관을 통해 전달된 이 서한에서 북한은 대남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예, 세계일보가 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북이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며 위협하면서도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서 노력할 의사가 있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요, 남북 간 대치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이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가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불리해지는 것은 북한이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방송 계속 하겠다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자, 중앙일보 6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3일이죠. 중국의 항일 전승절 기념 행사 여기에 참석하기로 일단 했습니다. 문제는 무력 시위나 다름없이 바라보고 있죠. 서방 사회는요. 열병식, 이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여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만약에 북한군이 행진을 하면 열병식 참석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중앙일보가 하고 있고요. 자, 청와대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계획을 발표한 뒤 정부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것은 한중 정상이 나란히 서서 열병식을 지켜보는 모습이 전 세계에 타전되는 게 아니다. 걱정되는 건 그 열병식에 북한군이 참여할지, 중국의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여부 등이다. 이 당국자는 또 잔치집에 가는데 정작 잔치상을 안 받고 나오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 하지만 아직 따져봐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열병식의 성격 등 재반 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나라의 군 의장대 파견을 요청했죠. 북한도 역시 들어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이 포함된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열병식에 참여하는 병력이 완전히 파악되기 전에 우리가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어제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더 첨예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맥락이 어떠하든 이 퍼레이드에 북한군이 참여하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나란히 서서 바라보는 거, 그건 좀 그림이 좀 애매합니다. 자, 당초 미국을 의식해서 중국 방문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과는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 참석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는지 요걸 둘러싸고는 고민이 여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교가에서는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신 김정은 위원장 대신에 특사 자격으로 올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전 모양새도 정부로서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헌법상 북한의 국가 수반인 김영남과 박 대통령의 의전 서열이 형식적으로는 같기 때문입니다. 외교 소식통은요, 북한의 구조를 잘 아는 중국이 국가 원수인 우리 대통령과 김영남의 의전 서열을 같게 놓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무튼 이번 전승절 행사, 이거를 둘러싼 정치적 함의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더 복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목 이렇습니다. 한명숙 유죄, 거꾸로 간 공판 중심주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한 전 총리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어제 징역 2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는 첫 총리로도 기록에 남게 됐습니다. 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대법관 8대5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요. 항소심은 방금 말씀드린 그 형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고를 기각하고 이 바로 전 재판 결과, 항소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공판 중심주의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로써 국회의원직도 잃게 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에서 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에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쟁점은 이게 돈을 줬다는 사람과 돈을 받았다는 사람의 주장이 배치될 때는 줬다는 사람 주장의 신빙성, 이게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중간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결국 진술의 의미, 증거로서의 가치가 훼손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법원은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반대 측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만호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약 2년 만에 한 전 총리 유죄를 확정한 것입니다. 한 전 총리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면서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사법부만큼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돼주길 기대했지만 오늘 그 기대가 무너졌다. 일련의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결의 오면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단서들이 이번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을 한 기사인데요.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쓴 1억 원 수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한겨레는 내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재판의 핵심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여기로 요약이 됩니다.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에서 2007년 3월에서 4월 사이 3억여 원, 2007년 4월에서 5월 사이 3억여 원, 그리고 2007년 8월에서 9월 사이 3억여 원 등 모두 9억여 원을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넸다고 진술을 했죠. 한신건영 회계 담당 직원의 진술과 비자금 장부 내역도 이와 일치했습니다. 한신건영 직원들은 복잡한 쪼개기 환전에 동원이 됐다고 하고요. 또 한 전 총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 한 전 총리가 발행해서 건넨 1억 원의 수표가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 전 총리 여동생의 전세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 요게 계좌 추적에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와 별개로 검찰의 표적 수사 논란, 또 법원의 재판 미루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한 전 총리 사건은 일단 끝이 났습니다만 검찰과 법원의 정치적 행보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이죠. 먼저 표적 수사의 의도는 검찰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검찰은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2009년 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인사청탁 명목으로 한 의원한테, 한 전 총리한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한 전 총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6개월여 만이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출석 요구에 불응해 결국 직접 조사 없이 기소됐는데 곽 전 사장이 법정에서 5만 달러를 의자에 두고 왔다는 식으로 진술을 바꾸면서 폐색이 짙어졌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1심 무죄 선고 하루 전인 2010년 4월 8일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하면서 2차 사건 수사에 나섭니다. 부실 수사로 궁지에 몰리자 다른 의혹을 건드려서 출구로 삼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당시에 잇따랐었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에야 2차 사건 유죄를 판결했고 대법원은 여기에서도 1년 11개월을 끌고 나서야 상고 기각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매우 이례적으로
공판 기록과 증거 기록이 많아서 재판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 자료까지 냈습니다. 예,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한명숙 전 총리는 오늘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 2부 어제 판결이 확정되니까 한 전 총리에게 오늘 21일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변 정리에 불과 하루의 말미를 준 셈인데 다른 정치인들의 선례에 비추어 보면 형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뜻을 보다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한 전 총리처럼 하급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판결 1에서 4일 뒤에 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 집행은 검찰이 피고인을 소환해 수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소환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을 요청하고 검찰도 배려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경향신문 사면을 좀 보겠습니다. 야당 인사 12명의 운명이 줄줄이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야당은 한 전 총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을 기화로 해서 검찰 법원의 신공안 탄압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어제 기존 야당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를 신공안 탄압 저지 대책위원회로 전환했습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년형 확정 판결한 것을 계기로 정부의 공안 탄압에 한층 강도 높게 대응키로 한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고를 신공안 탄압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공안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는 12명의 현직 의원들이 각종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거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돼 있기도 합니다. 면면을 한번 볼까요?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 청탁 혐의 검찰 수사 중이고요. 김한길 의원,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과의 금품 수수 혐의 수사 중입니다. 신계륜 의원 입법 로비에 연루가 됐죠. 나흘 뒤 25일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으로 강기정 의원 같은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재윤 의원 입법 로비에 연루가 됐습니다. 박지원 의원 저축은행 금품 수수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선고받았죠. 신하경 의원, 문병우 의원, 권은희 의원, 김현 의원, 박기춘 의원 등등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논란, 입법 로비, 국정원 댓글 사건 위증 혐의, 대기사 폭행,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있거나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8면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는 개혁의 결정판이다. 정치 생명 걸고 관철시키겠다. 이런 강경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어제 당내 오픈 프라이머리 논란과 관련해 발끈했다고 합니다. 김 대표는 당내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보자마자 작정한 듯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정치개혁의 결정판이다. 내 정치 생명을 걸고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흔들려는 세력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는 모양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친박계의 흔들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에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일제히 이 오픈 프라이머리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죠. 여당 단독의 오픈 프라이머리는 물론 야당과 합의가 가능한 차선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김무성 대표가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선 텃밭 물갈이 차원에서 전체 지역구에 15에서 20% 전략공천 방안이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한 당직자는
김무성 대표의 머릿속에는 어찌됐든 현장 투표를 통한 국민 경선이 가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김 대표의 고집과 친박계의 흔들기 이면에는 각자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총선 이후 대선까지 바라보는 김 대표로서는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가야 비박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박계는 청와대의 공천 몫을 확보해야 합니다. 당내 한 의원은 친박계의 속내는 공천 룰 논쟁에 서둘러 불을 붙여서 전략 공천이든 비례대표 공천이든 청와대의 몫을 보장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역시 총선 공천 문제로 시끄러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소식도 한 토막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14면에 실린 기사인데 중앙일보가 조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이자 여기 공천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죠. 조국 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조 교수는 인터뷰에서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걸러내자는 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국민에게 반혁신으로 찍힐 것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 그러니까 지금 엊그제 김상곤 혁신위가 8차 혁신안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각종 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5명 중 밑에서 1명꼴 하위 20%는 물갈이 하겠다. 그리고 그 비중은 다른 기준들까지 포함될 경우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마지노선 최소한이 20%다. 이런 말을 했죠. 이런 방안을 밝혔습니다. 현재 쟁점은 평가를 누가 하게 만드느냐. 평가위원회 요 구성인데 이거하고 관련해서 호남 지역 의원들 또 비주류 의원들은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요 구성 논란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해서 그간 여야 모두 공천심사위에서 평가와 선발을 다 하다 보니 개파끼리 딜을 해왔는데 평가를 선발과 분리해 시스템 공천안을 마련한 건 정당 역사상 처음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또 누군가 막말을 할 때마다 당 지지율이 5%씩 떨어진다. 윤리심판위의 징계 정도를 판단해 이들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 교수의 요구대로라면 신당 창당을 주장한 비노 진영의 김동철, 조경태 의원이나 신당파와 접촉한 박주선 의원,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 등은 의원 평가에서 상위 점수를 받아도 공천 탈락이 불가피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막말뿐만 아니라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공천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중앙일보가 이런 질문도 했나 봅니다. 정치를 직접 해보겠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랬더니 조국 교수는 정치인이 되는 건 아침부터 밤까지 일상이 달라지는 건데 책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은 힘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8월 21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불금 잘 보내시고요. 주말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